집을 6억에 매수를 해서 12억에 팔았습니다. 6억의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6억의 차익을 모두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걸 모르면 6억의 차익 중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잘 알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시거나 부동산 상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2년 실거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그런 단순한 내용이라면 이런 영상 만들지도 않습니다.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부동산 유튜버, 세무사 유튜버들의 영상 내용도 잘 살펴보니까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정말 저한테 절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저 덕분에 여러분들은 진짜 몇 억의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기준 규제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총 4개 구인데요. 이 4개 구는 조정대상 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4개 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에서의 규제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뭔가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규제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전셋값 상승 속도도 장난이 아니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요동치게 되는 경우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서울의 나머지 비규제지역 21개 구도 다시 규제지역으로 재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기억이 보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웬만한 지역은 전부 다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수도권은 뭐 당연하고 공주, 논산, 전주, 순천, 여수, 포항 등도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제 기억엔 창원, 의창구는 비규제지역에서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이러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2년 거주를 해야만 되느냐 하지 않아도 괜찮냐 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하죠. 2021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진짜 부동산 폭등장의 불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인데요. 이러한 평생 집을 못 살 거라는 불안감에 20대마저 주식, 비트코인 자금까지 모두 빼서 부동산 추격 매수를 할 정도로 열기가 정말 엄청났죠. 전국의 온 동네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투자로서 메리트가 떨어져감에도 이번 버스를 놓치면 더 이상 버스가 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 속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때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인기지역이자 규제지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바로 족쇄를 차버리게 됩니다. 바로 규제지역이므로 매수를 한 해당 집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기준은 취득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규제지역이었는데 현재는 비규제지역인 경우 예를 들어 마영송 중에 한 곳인 마포구는 예전에는 규제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비규제지역이죠. 3년 전에 즉 21년도에 마포구에 집을 산 사람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가 현재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평생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비규제 지역인데 현재는 규제 지역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마영성 중에 하나인 성동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24년 9월에 지금 매수한 경우 다시 부동산 인기가 쏠려서 추후 성동구가 27년에 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있을까요? 당연히 취득 시점에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된 23년부터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 23년부터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들 지역이 상급지임에도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서 즉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엄청난 지역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주택자면 그냥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받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냐 못 받냐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1주택자가 6억에 취득을 해서 12억에 파는 경우 필요 경비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2년 거주는 하지 않고 5년을 보유만 하고 파는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낼까요? 세금이 2억 가까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최상위 모델 G90 두 대 값입니다. 반면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듣고 뭐 어쩌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이러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규제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2020년, 2021년 부동산 폭등기 때 실거주할 돈은 없기에 갭 투자를 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명의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놓아야지 지금 못 잡으면 영영 서울에 내 집을 장만을 못할 것 같아 무서웠단 말이야. 우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2년 거주 요건이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기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선 참 달갑지 않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거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상생 임대인인데 아 뭐야 나 이거 알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시행 초창기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내용도 좀 복잡해서 솔직히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버보다 더 훨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유튜버, 세무사 유튜버 등도 내용을 보고 있자니 잘못된 내용의 영상들이 버젓이 떠다니고 있더군요. 우선 다른 유튜버의 상생 임대인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상생 임대인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내로 인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즉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는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생 임대인 인정 요건인데 임대계 시점, 즉 현재 다주택자여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인 경우에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준 시가 9억 이하만 상생 임대인 인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 금액 기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상생 임대인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뭐가 좋냐?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장특공을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해주겠다. 원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표 1 세율이 아닌 표 2 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해주겠다. 물론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하기 때문에 장특공 최대 비율은 40%이긴 합니다. 여기엔 안 썼지만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되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2년 요건도 상생 임대인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이 상생 임대인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원래는 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계약만 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대도 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생 임대인 연장안이 약 2달 전인 7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는데 어느 순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발표가 나오는 경우 이제는 무조건 반사처럼 국회가 떠오르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아무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 아닌가 말이죠. 이는 정부 여당과 국회 야당 양 정당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상생 임대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정부 의지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기획재정부에서 7월에 발표를 하고 이게 시행령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 솔직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지금 서울 아파트 경우 전세값이 거의 70주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전세값을 억제하는 정책인 상생 임대인 제도를 과연 시행하지 않을 명분이 있을까요? 이건 100% 무조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직전 계약, 즉 첫 번째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을 유지해야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 즉 두 번째 계약은 최소 2년을 유지해야 하며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직전 계약에 비해 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린다. 상생 임대인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부동산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하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하며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 이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매수인이고 22년 8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습니다. 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인 갭 투자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근데 세입자를 인수했다는 것은 이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 즉 매도자죠. 이 매도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지 나랑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즉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올려야 하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상생 임대인 연장안은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약서 작성도 해야 하지만 이 26년 12월 31일 전까지 상생 임대차, 즉 실제 임대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동일해야 하며 직전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에 딸린 임차인은 변경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즉, 직전계약 임차인이 A고 상생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B여도 이 사이에 5% 이내만 올리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안 올렸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을 지켰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매도를 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른 여러 영상들도 참고차 봤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부동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내용이 틀린 이유 첫 번째가 해당 유튜버가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그냥 내용 검증 없이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떠도는 경우인데요. 이 두 번째 경우는 부동산 법이 변경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불인 입장에서 보면 법 시행 전과 후를 구분을 잘 할 수 없기에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에 취득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24년 12월에 새로운 세입자와 첫 번째 전세 계약을 했고 26년 12월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을 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임대도 실제로 개시를 했고요. 26년 12월 전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28년 12월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만 잘 유지를 하면 상생 임대인으로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준다. 여기까지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확실히 쓰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워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다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에도 어처구니 없게도 묵시적 계약에 갱신 계약 해지권을 준용을 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의 중도 퇴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함에도 중개 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26년 12월부터 전세 2기가 돌입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변심을 해서 27년 4월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두 분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상생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갱신 계약 해지권이 있으므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면 즉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 또는 법에 맹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요. 여기에 더해서 혹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이하게 임차인 즉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 라고 작성하는 경우 과연 이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던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상생 임대인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확히는 그 유튜버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전혀 주의할래야 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임대인인 내가 주의해봤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이후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나간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유튜버 분들의 말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인데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여기서 사항을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종전 임대차 계약과 비교를 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 과정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은 오케이, 인정. 근데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 A가 1년만 살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 2년을 지키지 못해서 상생 임대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그동안 올리지도 못했던 집주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유명 유튜버의 설명인데요.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속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경우, 즉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이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조건으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합산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에 기간 합산은 상생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직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금액 인상은 안 되고요. 즉 유명 유튜버의 말대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될 경우 상생 임대차 계약 2년을 지키지 못해서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 영상보다 그분들의 영상이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또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유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계약서 기준일까요? 아니면 실제 임대 기준일까요? 정답은 실제 임대 기준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신문 10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이어도 실제로 임대를 해준 기간이 2년이면 2년으로 봐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실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1년 6개월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도 실제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임대 기간은 2년이라면 2년으로 봐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실제 임대 기간은 1년이면 2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1년 계약을 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이 경우는 실제 임대를 2년 했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써있는데요.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 사항을 보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합산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요. 이게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2년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1년만 해달라고 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1년만 맺었고, 그 이후 다시 1년이 지나서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보증금 동결하는 조건으로 1년 연장하는 계약서를 꼭 쓰자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보증금은 동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1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아닌 건지 헷갈리지 않나요? 국세청 직원 상담사 5명, 세무서 직원 5명에게 물어봤지만 세무서 직원 5명은 아예 답변을 하지 못했고, 국세청 직원분들의 말도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 문의한 경우는 유권 해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기간 합산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물어보는 경우는 애초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1년만 했기 때문에 위 경우와는 다르다. 이에 제가 상생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이 역시 제가 아닌 임차인의 사정으로 한 것이고 관련 증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물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와 관련된 기존 판례, 유권 해석들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분들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법을 바꾸게 되는 경우 사전에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미리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을 물어보면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세무서 직원, 관공서 직원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극소수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누더기처럼 복잡하다는 거죠. 참고로 임대기간은 원력에 따라 계산을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봅니다.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20일이면 1년 7개월로 본다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2024년 9월 기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상생 임대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게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어찌되었든 첫 세입자를 받아서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유지,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유지, 총 합산 최소 3년 6개월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본인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24년 12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다. 그럼 27년 12월까지는 주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 실거주로 해당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시점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보다 더 빠르잖아요.
집주인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내 실거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상생 임대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인 3년 6개월을 물리적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일반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도 모두 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21년 2월 19일입니다. 원래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21년 2월부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고, 보시다시피 수도권에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가 뭐야 하시면 공공택지는 쉽게 말해서 신도시 생각하시면 되고 민간택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4년 9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무조건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냐? 그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관련해서 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따른 거주 의무가 생긴 것은 각각 17년 8월, 21년 2월인 것이죠.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상생 임대인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를 무력화하고 싶은데 상생 임대인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 실거주 의무는 면제를 받아도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내 실입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상생 임대인을 통한 거주 의무가 경우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 택지일지라도 21년 2월 19일 이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이 설령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당연히 상생 임대인을 통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 실거주 의무만 지키면 되는데 이를 상생 임대인을 통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과열 지구이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항상 이 지역이 서로 일치가 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 빠르게 Q&A 형식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 즉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구축 아파트겠죠. 이때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냐?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원 조합원의 경우 신축 아파트로 준공 전이라도 본인 명의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이 충족이 가능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승계 조합원인 경우,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의 경우 명의가 아닌 권리를 구매한 것으로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분양대금 잔금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첫 번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므로 분양대금 잔금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집주인 앞으로 넘어오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과 동일하므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생 임대인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줄은 이겁니다. 빡세다. 근데 빡세면 빡셀수록 남들은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정보를 남들보다 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쟁력이 몇 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도 정보를 드리는데 영상 끄고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시죠?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진짜 그거 하나로 영상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